약혼자의 집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한 여성. 겉보기엔 단순해 보였던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약혼자와 긴밀하게 연결된 3명의 젊은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제의 미스터리 수첩 지금 시작합니다. 2008년 1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에 위치한 마데라 카운티라는 작고 조용한 마을 경찰서에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 통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의 이름은 킴벌리 홀리어. 그녀는 자신의 오빠인 토마스의 약혼녀가 집에서 살해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오빠는 감정이 몹시 격앙되고 혼란스러워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헥터 가리웨이 경관과 그의 부관 피어스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오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주인이자 신고자의 아버지인 린 홀리어는 사망한 피해자의 이름이 크리스타 파커이며 자신의 아들 토마스의 약혼녀라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부자를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 앞 현관창 주변에서 감정을 추스르도록 했고 곧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광경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가리베이 경관조차 한 번도 본 적 없는 끔찍한 현장이었고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피해자 파커는 바닥에 위를 향해 누워 있었고 그녀의 머리 아래로는 거대한 핏자국이 흥건했습니다. 심지어 천장까지도 선혈이 튀어 있었습니다. 파커의 뒷머리는 둔기에 의해 강하게 가격당한 상태였습니다. 하반신에는 아무런 의류가 없었고 오른쪽 허벅지에는 아주 깊게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상의 셔츠는 풀어져 있었고 복부와 목 부위에는 예리한 흉기이한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소파 쪽을, 발은 유리 슬라이딩 도어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에는 3군데의 찰과상이 있었는데 각각 오른쪽 겨드랑이, 왼쪽 허벅지 안쪽, 그리고 왼쪽 무릎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전신 어디에도 방어흔은 전혀 없었고 손톱 역시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어떠한 저항이나 몸싸움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 60cm 떨어진 소파 위에는 노트북 한 대와 혈흔이 묻은 쇼핑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의 팔걸이와 쿠션에도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고 카펫 위에는 사각형 모양의 핏자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을 제외한 집안 그 어디에도 누군가 물건을 뒤진 흔적은 없었고 창문과 문 손잡이 모두 완벽하게 멀쩡했습니다. 현장 정황상 강도의 소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관 피어스가 집안을 수색하던 중 주방의 칼 세트에는 작은 칼 한 자루가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놓인 운동기구들 중 5파운드짜리 아령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아령들의 양끝 모양을 확인해 보니 카펫에서 발견된 사각형 모양의 핏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파커의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욕실 거울에 남겨진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토마스, 방과 후에 봐. 그레니 방금 열쇠 찾으러 왔었어. 경찰은 흉악한 범인이 소파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아령으로 머리를 공격한 뒤 바닥으로 시신을 옮겨 주방에서 가져온 작은 칼로 허벅지와 복부, 목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커의 사망 시간은 14일 낮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사인은 머리에 가해진 수차례의 강한 타격으로 인한 심각한 골절과 뇌진탕, 그리고 치명적인 뇌신경 손상에 따른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가리베이 경관은 범인의 목표가 매우 뚜렷하다며 피해자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자의 소행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파커의 시신이 추가 부검을 위해 법의학 연구소로 이송될 무렵 집 밖은 이미 수많은 취재진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데라 마을에서 이토록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 것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언론은 잔인무도한 살인범을 강하게 규탄했고 마을 주민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가리베이 경관은 현관 밖에서 대기 중이던 약혼자 토마스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리는 그 곁에 웅크리고 앉아 아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질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토마스를 위해 경찰은 그를 잠시 차 안에서 쉬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리베이 경관은 토마스가 극도로 불안해하면서도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기이한 행동을 포착합니다. 나중에 토마스는 방금 일어난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토마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경찰은 거울에 적힌 메시지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자신과 파커가 욕실 거울을 통해 메모를 주고받곤 했는데 그 방식이 꽤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메모에 언급된 그렌은 그들의 친구인 더스틴 그렌을 가리켰습니다. 이에 가리베이 경관은 즉각 다른 요원들에게 그렌의 행방을 쫓도록 지시하고 토마스를 경찰서로 동행해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토마스는 얼마 전 파커에게 청혼을 했고 그 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커와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나 그녀를 싫어할 만한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토마스는 쉽게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파커를 달거워하지 않을지도 모를 인물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브리티니 니바로를 지목했습니다. 토마스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과 파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귄 각별한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직전 파커가 가족과 함께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토마스가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가 바로 브리티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2달 넘게 교제했지만 파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면서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초기엔 브리티니가 이를 불쾌해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관계가 원만해졌고 심지어 브리티니와 파커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렌을 쫓던 동료 경찰로부터 그를 찾았다는 무전이 걸려옵니다. 공교롭게도 그렌이 있던 집에 브리티니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되어 분리 신문을 받게 됩니다. 먼저 그렌은 사건 발생 시간에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찾기 위해 토마스의 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파커는 살아 있었고 어떤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그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범인을 제외하고 파커의 마지막 목격자가 되는 셈이었고 거짓이라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그렌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어떠한 단서나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어 브리티니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파커를 질투했던 것은 맞지만 이미 다 훌훌 털어버렸으며 지금은 새로운 남자친구인 그렌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파커와 매우 친밀한 친구 사이가 되었기에 그 누구도 파커를 미워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리티니가 파커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건 전날 밤 그렌과 함께 토마스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 7시 30분쯤 집을 나섰을 때였습니다. 다음 날인 14일 정오 무렵 브리티니는 파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그녀는 오후 내내 절친인 수잔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방과 후 수잔나가 그녀를 게임타임이라는 오락실에 데려다 주었고 그곳에서 그렌을 만나 오후 4시가 되기 전 그렌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브리티니가 진술한 타임라인은 빈틈이 없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갓 절친을 잃은 사람치고 그녀의 태도는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티니는 어릴 적 어머니가 자신을 떠났기 때문에 상실감을 견디는 일에는 이골이 났고 평생 정신분열증 진단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친구의 죽음에도 감정의 동요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리베이 경관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묻자 브리티니는 돌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를 나서기 전 그녀는 의문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커가 성폭행을 당했나요? 가리베이 경관은 번쩍 의심의 촉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브리티니에게 파커의 죽음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 어떠한 디테일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연간의 수사 경험을 직감으로 그는 브리티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기에 브리티니와 그렌은 일단 풀려났습니다. 당시 막 나온 법역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파커는 성적 침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가리베이 경관은 브리티니가 언급했던 오락실 게임타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건 당일의 CCTV 영상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기술팀을 동원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해냈습니다. 복구된 화면 속에는 그렌이 정오인 12시 27분경 오락실 뒷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는 감식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표정이 어딘가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이후 오후 1시 50분경 그랜이 다시 오락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나갈 때와는 전혀 다른 새 신발로 갈아 신은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브리티니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친구 수잔나를 찾아갔습니다. 수잔나는 사건 당일 오후 내내 브리티니와 함께 있었던 것이 맞으며 오후 3시가 넘어 그녀를 차에 태워 오락실에 데려다 주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수잔나는 중요한 정황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오락실 앞에서 그랜을 만났을 때 그랜이 차창 너머로 브리티니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끝났어. 이 증언을 들은 가리베이 경관은 두 사람이 이번 살인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신을 굳힙니다. 증거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다시 오락실로 향했고 사건 당일 근무했던 직원 탐을 만납니다. 탐은 오락실에서 그랜과 친해져 그의 집에 초대받을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탐은 그랜의 독특한 습관 하나를 제보했는데 바로 그랜이 쓰레기를 버릴 때 꼭 인근 영화관의 쓰레기장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탐의 제보에 따라 경찰은 그 소형 영화관을 찾아냈습니다. 영화관 1층 한쪽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천만다행히도 그곳은 CCTV의 감시 구역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 당일인 14일 밤 그랜이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와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쓰레기장을 이잡듯 뒤진 경찰은 자물쇠가 채워진 나무 상자를 찾아냈고 그 안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은 애리조나 브랜드의 청바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청바지는 즉각 법의학 연구소로 보내졌고 곧 그 핏자국이 피해자 파커의 혈흔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정적인 물증으로 더스틴 그랜은 단숨에 유력한 1급 살인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가리베이 경관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밤 즉시 팀을 이끌고 그랜의 자택 뒷마당에서 그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되었습니다. 크리스타 파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한다는 고지에도 그랜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고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랜이 범인임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살인 동기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체포 당일 밤 그랜의 가족은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랜에게 완벽한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고 경찰의 어떤 질문에도 입을 다물게 하면서 수사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그때 수사망을 뚫어줄 결정적 인물이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옵니다. 바로 네 사람 모두와 친구였던 베로니카 블룸보그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해 출석한 베로니카는 5명이 항상 방과 후에 모여 게임을 즐기던 절친한 무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갑니다. 베로니카의 주장에 따르면 브리티니는 파커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앗아갔다고 늘 생각해왔고 그랜에게 파커를 죽이라고 노골적으로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대들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을 단번에 믿을 수 없었던 가리베이 경관은 그녀의 말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베로니카에게 브리티니와 전화를 걸게 한 뒤 통화 내용을 감청했습니다. 전화통화에서 베로니카가 경찰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묻자 브리티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사실대로 말 안 했어. 이 한마디로 브리티니는 다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강도 높은 신문이 시작되자 브리티니는 통화 내용에 대해 다급히 해명했습니다. 언젠가 베로니카, 그랜과 함께 암살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이 꾸벅꾸벅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에 두 사람이 파커를 어떻게 죽일지 논의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랜은 평소 암살자가 되고 싶다는 몽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은 그들이 정말로 파커를 죽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에 지난 조사에서 말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그녀는 파커와 좋은 관계였으며 자신은 살인사건과 무관하다고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브리티니의 답변은 이번에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갈 만큼 빈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 용의자인 그랜의 여자친구로서 그녀가 털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본격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데라에서 태어난 브리티니 나바로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불행히도 암투병 중이었고 아버지는 늘 집을 비웠습니다. 집안에 몇 장 없는 가족 사진조차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조차 없던 그녀는 철저히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강한 자립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반대로 그녀를 고립되고 냉담한 성격으로 만들었습니다. 언제나 혼자였고 또래 학생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거리에 나가 쇼핑을 즐길 때 그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애정과 인정에 대한 끔찍한 갈증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고등학교 3학년 무렵 그녀의 어두운 삶의 한 줄기 빛처럼 두 친구가 나타납니다. 16살의 베로니카와 19살의 그렌. 이들은 언제나 함께 몰려다녔고 게임은 이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이어주는 완벽한 매개체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가을, 브리티니의 삶에 마치 동화 같은 사랑이 찾아옵니다. 같은 학교의 17살 소년 토마스였습니다. 토마스는 교내 미식축구팀 소속으로 학교와 마을 전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브리티니는 단숨에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침 토마스는 여자친구였던 파커와 막 헤어진 직후였고 브리티니는 이를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브리티니의 헌신적인 위로 덕에 토마스는 시련의 아픔을 딛고 그녀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브리티니에게 토마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빛나는 갑옷을 입고 나타나 비참한 신데렐라인 자신을 구원해준 기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리티니는 자랑스러운 남자친구를 절친들에게 소개했고 이들은 금세 의기투합해 4인조가 되었습니다. 매일 토마스의 집에 모여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밤이 늦도록 어울렸습니다. 친구들과 남자친구의 온전한 사랑 속에 브리티니는 그늘을 벗고 티 없이 밝은 성격으로 변해갔고 사격성 넘치는 소셜 나비로 피어났습니다. 그녀 생애 가장 눈부시고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꿈은 고작 2달여 만에 산산조각납니다. 파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동생과 함께 아버지를 따라 다시 마데라로 이사를 온다는 전화를 토마스에게 건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토마스는 그 자리에서 브리티니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여전히 파커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브리티니의 우주는 붕괴되었습니다. 뼈저린 배신감과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은 파커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질투와 증오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파커를 토마스가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을 때 아름답고 착하고 밝은 그녀를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브리티니는 철저히 자신이 배제되고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토마스와 파커 사이에는 누가 봐도 꿀이 떨어질 만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토마스는 파커를 집에 데려가 가족들에게 소개했고 얼마 후 청혼까지 했습니다. 토마스의 아버지조차 파커를 며느리로 아끼며 차고 넘치는 사랑을 줬고 아예 집에 빈 방을 내어주며 동거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로맨틱한 방법으로 욕실 거울에 애정 섞인 메시지를 남기곤 했습니다. 처음 이별을 맞았을 때만 해도 토마스와 재회를 꿈꿨던 브리티니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에 칠흑 같은 절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베로니카와 그렌이 옆에서 끊임없이 그녀를 위로하던 중 브리티니는 그렌이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한 도피처로 그렌의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렌에게 브리티니는 첫사랑이었기에 그의 감정은 맹목적일 만큼 깊었습니다. 그녀를 기쁘게 할 수만 있다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브리티니는 마치 모든 걸 용서하고 해탈한 듯 행동했습니다. 토마스와 평범한 친구로 지냈고 네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토마스의 집에 모여 게임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브리티니는 파커와 단짝처럼 지내며 그녀의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까지 도와주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베로니카와 브리티니 둘 중 한 명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질투와 상실감에 휩싸인 브리티니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는 가설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현재 확보한 정황 증거만으로도 브리티니를 체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브리티니가 맹목적인 그렌을 가스라이팅해 파커를 살해하도록 사주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렌과 브리티니의 재판은 분리되어 진행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재판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렌의 변호인이 이 사건이 언론의 지나친 주목을 받아 마데라 지역 배심원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재판 장소를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로 옮겨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요청이 최종 승인되면서 복잡한 법적 절차들이 얽혔고 두 사람은 재판을 받기까지 교도소에서 무려 6년이라는 길고 무의미한 세월을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2014년 5월 스타니슬라우스 카운티의 모데스토 법원에서 더스틴 그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그렌의 가족과 친구들로 꽉 찼습니다. 변호인은 살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아 그렌을 범인으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며 살해 동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TV 영상과 피해자의 피가 묻은 청바지를 결정적 간접 증거로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2014년 6월 13일 더스틴 그렌은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2014년 8월 12일 마침내 브리티니 나바로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렌의 재판과 달리 브리티니의 방청석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브리티니의 살해 동기가 깊은 질투와 분노였으며 그녀가 철저히 범행을 기획하고 그렌을 조종한 주모자라고 물어붙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렌과 베로니카는 원래부터 평판이 나쁜 비행 청소년이었고 외로웠던 브리티니가 우연히 이들과 엮이게 된 것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정신감정 결과 브리티니의 지능은 평균 수준이었지만 판단력에 결함이 있었으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 소속감에 병적으로 목말라 있던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속 암살자 놀이에 심취한 무리에 섞이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뿐 브리티니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전형적인 추종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 당일 그녀의 알리바이는 완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브리티니의 정신 상태는 철저히 정상범주에 속하며 그녀의 지독한 질투는 주변 모두가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의 상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발신 기록을 통해 사건 발생 전후로 그녀와 그렌이 끊임없이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강력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감청된 전화통화에서 그녀 스스로 경찰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자백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증언대에 선 베로니카였습니다. 완전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나선 그녀는 감청된 통화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베로니카는 평소 브리티니가 그렌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의 문자 기록을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 시도에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렌을 다시 부추기고 격려해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브리티니였다는 것입니다. 베로니카의 증언은 경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문자 발신 시각과 소름 돋게 일치했습니다. 심지어 그렌이 살해 직후 참혹한 현장 사진을 찍어 보냈을 때 브리티니가 보낸 답장은 아주 좋아 단 한마디였습니다. 변호인이 이 모든 것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베로니카가 꾸며낸 교활한 거짓말이며 암살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짜 범죄를 기약한 진짜 흑막은 그렌과 베로니카라고 반론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모든 정황을 베로니카에게 스스럼없이 보여줄 주모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베로니카가 초기 모의에 가담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녀에게는 동기가 전혀 없고 후속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맞섰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간 6주간의 재판이 끝난 2014년 9월 24일 배심원단은 7시간의 긴 숙고 끝에 마침내 판결을 내립니다. 브리티니 나바로에게 적용된 살인공모 혐의, 유죄. 그녀에게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는 동안 브리티니는 허공을 응시한 채 어떠한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판사는 법정에 무거운 울림을 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 소녀의 비뚤어진 집착과 어두운 마음을 가진 소년의 맹목적인 사랑이 만나 가장 참혹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더스틴 그렌은 샌루이스 오비스포 남성교도소에서 사건의 배우였던 브리티니 나바로는 차우칠라 여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두 사람 모두 차가운 감방 안에서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애정이 굶주린 10대의 결핍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이었습니다. 무관심 속에 박치된 상처가 병적인 집착으로 비틀어지고 이를 맹목적으로 감싸려던 어긋난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녀를 따뜻하게 잡아줄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